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을 때도 많지만 또 그만큼 누군가에게 기쁨과 희망, 그리고 살아갈 힘을 얻을 때도 많죠. 어린 시절 제가 가장 힘들고 예민할 때 받았던 그 따뜻한 도움. 그 도움은 살아가면서 힘들 때마다 떠올리는 저만의 작은 위로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생 때 이혼하셨고, 저는 엄마와 함께 작은 집에서 살았어요. 엄마는 식품 공장에서 일을 하셨는데 잔업을 많이 하셔서 늦게 들어오시는 일이 많았어요. 넉넉지 않은 살림에 여자 혼자서 자식을 키워야 했으니 엄마도 정말 죽을 둥 살 둥 일을 하셨어요. 저희 엄마도 참 고생 많이 하셨고 안쓰러웠지만 그때 어린 저도 참 많이 외로웠습니다. 학교 마치고 집에 오면 텅 비어있는 집안의 공기가 너무 싫었어요. 친구들은 학원에 다니니 학교 끝나면 다 가버렸지만 저는 학원도 안 다녔고 집에도 가기 싫어서 놀이터나 집 근처를 배회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6학년에 올라가면서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의 이름은 이정민. 단발머리에 까무잡잡한 피부, 웃는 얼굴이 귀여운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랑은 그전에는 한 번도 같은 반이 된 적이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4학년 때 전학을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앞뒤로 앉은 정민이와 저는 금세 친해졌습니다. 정민이는 성격이 엄청 싹싹하고 밝은 친구였어요. 게다가 정민이도 저처럼 학원에 안 다녀서 저는 학교 마치면 같이 학교 주변을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정민이와 같이 저희 집에 가서 놀곤 했어요. 같이 라면도 끓여 먹고 TV도 보고요. 그러다가 정민이가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하더군요. 엄마가 오라고 했다면서요. 그렇게 정민이네 집에 갔는데 저희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 오래된 연립주택의 가장 구석집이더라고요. 정민이네 집에 들어가니 아줌마가 저를 엄청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안녕, 네가 해봄이구나. 반가워. 아줌마는 정민이랑 똑같이 생겼고 웃는 모습이 환하신 분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아줌마가 하시는 부엌거리가 잔뜩 쌓여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정민이가 자기 엄마가 부업왕이라고 종류별로 못하는 부업이 없다고 했던 것도요. 아줌마는 제가 온다고 고기를 구워주셨어요. 정민이네 아빠는 낮에는 회사를 다니고 저녁에는 친구네 가게에서 일을 하신대서 매일 늦으신다고 저희끼리만 먹었죠. 고기가 너무 맛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친구 집이기도 하고 조금 어색해서 쭈뼛거리면서 상추에 싸서 조금씩 먹고 있는데 아줌마가 저보고 해봄이 상추쌈 정말 잘 먹네. 정민이는 야채를 너무 안 먹어. 해봄이가 정민이한테 상추쌈 먹는 모습 많이 보여줘. 정민이도 배우게.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아줌마의 말대로 정민이에게 상추 싸서 먹는 모습을 열심히 보여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 눈치 보지 말고 많이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정민이네 집에 가면 느껴지는 그 온기가 참 좋았습니다. 아줌마도 다정하고 저희가 정신사납게 거실에서 뛰어놀아도 늘 사랑스러운 눈길로 웃으며 저희를 지켜보셨어요. 한 번씩은 아저씨가 일찍 퇴근하고 오실 때 제가 있으면 치킨도 시켜주셨어요. 그때 정민이네 가족과 같이 먹는 치킨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행여나 제가 눈치라도 볼까봐 걱정되셨는지 늘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어요. 그때는 마냥 정민이네 집에 가는 게 좋아서 정말 뻔질나게 드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줌마께서 귀찮고 성가실 수도 있는데 그런 티 한 번도 안 내시고 늘 한결같이 반갑게 맞이해 주셨던 것 같아요. 게다가 정민이네 집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편인데도 밥 같은 것도 얼마나 잘 차려주셨는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정민이가 제가 놀러 오면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준다고 저보고 맨날 오라고 할 정도로요. 놀다 보면 옥수수니 수박이니 참외니 먹을 것도 이것저것 많이도 챙겨주셨고요.
정민이네 집에서 놀다가 집에 갈 땐 항상 배가 빵빵하게 불러서 갈 정도로요. 게다가 제가 정민이네 집에서 먹고 맛있다고 한 반찬들은 따로 싸주시기도 했어요. 집에서 엄마랑 같이 먹으라고 하시면서요. 저희 엄마도 그런 정민이네 아줌마께 너무 고마워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일하시는 공장에서 나오는 식품을 종종 들고 가서 아줌마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텅 빈 집에서 늘 외롭고 쓸쓸한 시간을 버텨온 제게 정민이와 정민이네 가족들은 꼭 선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셨어요. 다리를 크게 다쳐 몇 개월 동안 입원을 하셔야 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사시는 외할머니가 종종 오셔서 엄마 병원에도 가시고 저희 집에 와서 밥이나 반찬도 해놓으시곤 했어요. 하지만 저는 학교 마치고 돌아오면 엄마가 없는 집에서 혼자 지내야 했습니다. 잠도 혼자 자야 되니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엄마가 입원해 있는 병원은 멀고 버스비도 없어서 자주 갈 수도 없었어요. 밤에 혼자 집에 있으면 TV를 켜놔도 너무 무서웠습니다. 불을 켜놓은 채 거실에서 웅크리고 잔 적도 많았어요. 엄마가 빨리 퇴원하길 바라면서요. 외롭고 무서웠습니다. 그러다 그런 일들을 정민이에게 다 얘기했어요. 정민이는 혼자 그렇게 있으면 너무 무섭겠다면서 아줌마에게 그 얘기를 했고, 아줌마는 저만 괜찮으면 한동안 이 집에 와서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엄마 퇴원하실 때까지 여기서 살라면서요. 하지만 할머니가 엄마 병원 갔다가 저희 집에 와서 주무시는 일도 종종 있어서 그건 괜찮다고 거절했어요. 아무리 딸 친구라고 해도 그렇게 집에 와서 선뜻 지내라고 하기 쉽지 않은데 참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엄마가 입원해 있을 때쯤 저는 정민이네 집에 거의 매일같이 놀러 갔고, 아줌마는 밥도 잘 차려주시고 시간이 너무 늦을 땐 위험하니 자고 가라고 하셨어요. 제가 늦은 시간에 집에 간다고 하면 데려다 주신 적도 있고요. 그리고 목욕탕 갈 때가 되면 저도 꼭 같이 가자고 하면서 때도 밀어주셨어요. 마치 딸처럼 저도 잘 챙겨주셨죠. 저도 그런 아줌마가 너무 좋고 엄마처럼 편했습니다. 그러다가 학교에서 소풍을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김밥집에서 김밥 한 줄 싸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정민이는 도시락을 2개 가지고 오더라고요. 나중에 밥 먹을 때 도시락을 열었는데 거기엔 정성스럽게 아줌마가 저를 위해 싸주신 제 김밥이 들어있었습니다. 정민이랑 같이 먹으라고 한 통에 많이 싸주신 것도 아니고 저만을 위해 일부러 통을 따로 해서 싸주신 거였어요. 이상하게 그 김밥을 보고 있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엄마가 아파서 누워있고 소풍에 김밥도 못 사들고 가서 김밥집에서 사가려고 한 것들이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속상하고 슬픈 마음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정성스럽게 저만을 위해 준비해 주신 김밥이란 생각에 어린 마음에도 그게 너무 눈물 나고 찡하더라고요. 그때 아줌마가 싸주신 김밥은 하나도 남김없이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때도 마음속으로 나중에 커서 돈 많이 벌면 정민이 아줌마에게 꼭 보답해야겠다. 그런 다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엄마가 퇴원과 동시에 원래 다니던 직장에선 해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이야 그러면 큰일 나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부당해고 당하는 일 많았거든요. 엄마는 결국 외할머니가 사시는 인천으로 가서 외할머니랑 같이 살기로 하셨어요. 저는 외할머니가 맡아주면 엄마도 그곳에서 일도 찾고 좀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할머니와 사는 건 좋았지만 이곳을 떠나 정민이와 헤어져야 된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게다가 정민이 아줌마도요. 엄마만큼이나 의지하고 좋아하던 분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헤어져야 된다니요. 하지만 엄마는 여기선 살 길이 막막하다 하셨고 저만 집에 혼자 남겨두고 일 다니는 게 늘 걱정됐다고 하셨어요.
엄마의 사정을 다 아는 저는 고집을 부려 엄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아무 말 없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외할머니네로 이사 가던 날, 저는 편지를 2통 써서 정민이네 집으로 가 울면서 건네줬습니다. 하나는 정민이 거고 하나는 정민이 아줌마에게 쓴 편지였어요. 너무 감사했고 제가 커서 돈 많이 벌면 아줌마에게 꼭 보답할게요. 엄마만큼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썼던 기억이 납니다. 아줌마도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잘 살라고 너는 똑똑하고 야무져서 어디서든 잘 지낼 거라고 해주셨어요. 정민이도 꼭 다시 보자면서 저를 안고 펑펑 울었어요. 그렇게 저는 고맙고 행복했던 기억을 간직한 채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 후 엄마는 그쪽에서 일을 구하셔서 바쁘게 일을 하셨고 저도 엄마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제 기준에선 꽤 괜찮은 대학에도 진학했고 전액은 아니지만 장학금도 받으며 다녔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엔 다시 서울로 와 제법 큰 회사에 입사해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제 사업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평소 틈틈이 사업 기획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획하고 제작한 상품으로 회사 생활을 하면서 부업으로 작게 쇼핑몰 운영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제품이 입소문이 퍼지며 점점 판매 규모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턴 일이 너무 많아지는 바람에 다니던 회사는 아예 퇴사하고 제 사업에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점차 규모를 늘려가며 집에서 하던 걸 사무실도 구하고 그 후 직원도 조금씩 늘려가면서요. 처음에 저 혼자 아등바등 하던 사업은 어느새 많은 성장을 해서 10년 차인 지금은 직원 20명 정도의 소기업으로까지 성장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사이사이에 위기도 있었고 경쟁사의 견제와 해방 때문에 크게 휘청일 때도 있었지만 잘 버티면서 나름 탄탄하게 입지를 잘 다져오고 있어요. 저는 특히나 직원들 복지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연봉도 같은 업종 대비 많은 편인데다 근무 환경과 복지 혜택을 신경 쓰는 편이라 한번 입사하면 오래 근무를 하고 채용 때는 입사 지원도 엄청나게 몰리는 편입니다. 규모는 작아도 자부심을 가지고 오래 다닐 수 있는 회사를 만들자는 게 저의 목표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마케팅 분야에 충원을 해야 해서 채용 공고를 냈어요. 공고 기간이 짧았는데도 지원자는 꽤 많이 몰렸죠. 인사 관련 직원들이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모두 출력해서 이력이나 경력 부분을 체크한 뒤 면접을 볼 지원자들만 추려서 저에게 갖다 주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사무실을 지나가면서 보니 직원들이 책상에 이력서를 잔뜩 쌓아놓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가가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둘러보니 한쪽에는 탈락 이력서들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그 탈락 이력서들을 대충 훑어보던 저는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력서 중 이정민이라는 이름을 봤거든요. 흔한 이름이긴 하지만 제 눈에 그게 또렷하게 포착되더라고요. 저는 이정민 이름이 있는 이력서를 빼서 봤는데 사진을 보고 다시 놀랐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그 얼굴 분명히 정민이었어요. 나이도 맞았고요. 저는 이력서를 좀 따로 보겠다고 하고 챙겨들고 제 방으로 왔어요. 이력을 보니 정민이는 대학교를 정말 늦게 졸업했더라고요. 게다가 그 후 일한 것도 공공기관에서 1년 계약직을 한 게 전부였습니다. 신입치고 나이는 많은데 경력이 아예 없으니 탈락 이력서로 빠진 것 같았어요. 저는 몇십 년 만에 본 친구가 너무 반갑고 가슴이 떨렸습니다. 인천으로 가고 나서 친구가 한 번씩 생각나고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편지를 주고받았었습니다. 엄마가 짬이 나면 친구 보러도 가고 싶었는데 엄마가 계속 너무 바빴고 저 혼자 가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편지로만 그리운 마음을 달래다가 어느 순간 편지도 서로 뜸해지면서 연락이 자연스레 끊긴 거였습니다. 살아가면서 종종 정민이와 정민이 아줌마를 떠올렸지만
잘 지내고 계시겠지. 한번 보고 싶다 정도로만 생각했지. 찾아볼 생각까진 못했습니다. 저도 너무 사는 게 바빴고 너무 오래전 일이다 보니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일지라도 정민이는 저를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희 회사에 이력서를 낸 거였습니다. 저는 다시 인사팀 직원에게 가서 물어보니 역시나 나이가 많은데 경력이라곤 계약직 1년이 다고 그것도 동종업계 관련 경력도 아니어서 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인데 면접 기회만 한번 주자고 했어요. 저희 회사 면접은 기획 PPT를 준비해 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준비성이나 성실함, 의지 등을 볼 수 있어서 저는 이 방식을 예전부터 고수해 왔습니다. 인사팀 직원은 알겠다고 했고 그렇게 지원자들에게 면접 전화를 돌렸습니다. 면접 당일날 저는 정민이를 다시 볼 생각에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너무 그립고 빨리 보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면접이니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기도 했지만 어차피 마스크도 쓰고 있으니 저를 알아볼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면접장으로 꾸민 회의실 안에서 다른 직원 2명과 함께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민이도 다른 지원자 둘과 함께 들어와서 자리에 앉더라고요. 세월이 많이 지나고 입은 가리고 있었지만 저는 정민이란 걸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반갑다고 얼싸안고 싶었지만 일단 면접을 봐야 하니 꾹 참았어요. 정민이는 정말 최선을 다해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기획 PPT도 정말 꼼꼼하고 깔끔하게 잘 만들었고 내용도 너무 좋았어요. 이 친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한 건지 눈물이 날 정도로 그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면접이 다 끝나고 지원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하시라고 했습니다. 옆에 지원자들은 당찬 포부를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민이 차례가 되니 정민이가 차분하게 말하더군요. 먼저 저를 면접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사하길 바라던 회사지만 신입으로 지원하기엔 나이도 많고 경력도 없어서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면접 전화 받고 너무 감사했고 최선을 다해 즐거운 마음으로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했습니다. 많이 미흡하지만 입사가 된다면 늘 배우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이의 말에 얼마나 진심이 묻어나는지 저는 울컥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렇게 면접이 끝이 나고 같이 면접을 본 직원들도 정민이 기획이 너무 좋았다며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민이 포함 2명의 직원을 채용하기로 했어요. 정민이에겐 제가 연락을 하기로 했습니다. 떨리는 기분으로 정민이에게 전화해 합격 축하드린다고 내일 사무실로 와줄 수 있냐고 했고 정민이는 들뜬 목소리로 알겠다고 너무 감사하다는 소리를 몇 번이나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정민이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자기한테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마스크를 벗고 말했어요. 정민아, 나 기억나? 새봄이. 정민이는 그 말에 눈이 정말 커지더라고요. 새봄이? 정민이도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어요. 저와 정민이는 그대로 얼싸안았습니다. 보고 싶었던 내 친구, 외롭던 어린 나에게 선물 같았던 내 친구. 그렇게 다시 만나니 얼마나 반갑고 좋던지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부둥켜 안고 재회한 저희는 사무실 소파에 앉아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한참을 얘기 나누었습니다. 너 정말 멋지게 잘 컸다. 너무 자랑스러워. 너도야. 너 면접 볼 때 정말 멋있더라. 멋있긴. 엄청 떨었는데 뭐. 나이 든 데다 제대로 된 경력도 없어서 서류에서 탈락 신세인데 나한테 기회 준 거 너무 고마워. 아니야. 이건 네 능력으로 된 거야. 같이 면접 봤던 직원들 다 얼마나 너 칭찬했는지 몰라. 여태껏 어떻게 지냈어? 아줌마는 잘 계시지? 그러면서 정민이는 그간 살아온 세월에 대해 얘기해 주더라고요. 정민이는 제 생각과 달리 몹시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더라고요.
실은 아빠가 돌아가셨어. 나 대학교 1학년 때. 췌장암이셨더라고. 워낙 바쁘게 사셔서 검진 한번 못 받아봤는데 손 쓸 수도 없이 돌아가셨어. 그 후로 엄마랑 쭉 둘이 살았어. 내가 빨리 대학 졸업하고 회사 들어가서 우리 엄마 좀 덜 힘들게 해주고 싶었는데 대학교 4학년 한 학기 남겨놓고 엄마도 일하시다가 허리랑 다리를 크게 다치신 거야. 거의 반년 넘게 병원에 계실 정도로. 그래서 지금도 다리를 좀 절고 불편해하셔. 당장 먹고 살 생활비도 없는 형편에 학교 마저 다니면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됐어. 어디 손 벌릴 데도 없고 우리 집 빚도 좀 있었거든. 그래서 졸업은 미뤄두고 아르바이트만 죽어라 했지. 생활비 벌고 빚 갚고 그러면서.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서야 겨우 졸업했는데 나이가 많은데 경력도 없다 보니 취업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또 아르바이트 하면서 취업 준비하다가 공공기관에서 일을 한 거야. 그마저도 1년 지나고 계약기간 해지가 되고. 그러다가 이 회사 채용 공고를 봤어. 조건도 너무 좋고 일도 내가 원하던 일이고. 근데 내가 되겠나 싶더라고. 그래도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서 자소서를 10번도 넘게 고쳤다니까. 그래도 기대 안 했는데 면접 전화 받고 나 진짜 날아갈 뻔했어. 게다가 어제 합격 전화 받고는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더라고. 엄마도 엄청 기뻐하시고. 근데 여기 대표가 너라니 생각지도 못했어. 너무 고맙고 반갑고. 그러면서 정민이는 훌쩍이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토록 착하고 선한 내 친구 정민이와 정민이네 가족이 어쩜 그렇게 가혹하고 힘든 일들을 겪어야 했는지 정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먹고 살만해졌으면서 정민이네를 한번 찾아볼 생각도 안 했다는 게 너무 미안하고 죄스럽더라고요. 저는 정작 힘들 때 정민이네 가족의 도움을 받았으면서요. 저는 미안하다고 울었고 정민이는 네가 왜 미안하냐고 오히려 취업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같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줌마도 보러 가기로 했어요. 정민이는 원래 살던 집에서 다른 연립주택으로 옮긴 지 꽤 됐더라고요. 저는 가는 길에 과일 바구니와 함께 큰 꽃다발도 같이 샀습니다. 아줌마를 보러 가는데 마음이 너무 설레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복잡하더라고요. 그렇게 정민이네 집에 가게 됐어요. 아줌마가 문을 열어주셨는데 주름도 많아지시고 나이 드신 모습에 또 울컥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소녀 같은 미소를 지으시며 정민이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누구? 친구? 정민이는 웃으며 세범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오래전이라 저를 기억하실까 했는데 그 말에 아줌마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네가 세범이야?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은 기분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유, 다 컸네. 그 조그맣고 똘망똘망 하던 게 이렇게 다 컸어. 그러면서 아줌마는 반가운 얼굴로 제 팔이며 얼굴이며 막 쓰다듬으시더라고요. 저는 아줌마를 보고 있자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늦게 와서 죄송해요, 아줌마. 돈 많이 벌어서 아줌마한테 보답한다고 해놓고 찾아오지도 않아서 죄송해요. 아니야,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마워. 보고 싶었어. 아줌마는 그렇게 말하시며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이사 가던 날 저를 안아주실 때 같은 그 포근함과 따뜻함이 그대로더라고요. 아줌마는 제가 사온 과일과 꽃다발을 보고 뭘 이런 걸 사왔냐 하시면서도 꽃을 보고 소녀처럼 좋아하시더라고요. 과일도 깎아주시고 밥도 먹고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정민이랑은 어떻게 만났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민이는 저와 있었던 일을 아줌마에게 다 얘기했고 아줌마는 눈시울을 붉히시며 저에게 고맙다고 했어요. 제가 한 게 없는데 자꾸 저한테 고맙다고 하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다치는 바람에 우리 정민이가 졸업도 못하고 온갖 일하면서 고생 엄청 했거든. 그것도 마음 아픈데 나이 많다고 취업도 안 시켜주는 거야.
얘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아니까 내 마음이 찢어졌는데 새봄이 너네 회사에서 정민이 받아줘서 너무 고마워. 아줌마가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정민이 자기 능력으로 입사한 거예요. 제가 따로 뭐 봐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어렸을 때 그토록 챙겨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살면서 잊어본 적 없어요. 아유, 내가 챙겨주긴 뭘 챙겨줘. 딸 친구면 딸이나 다름없는데 그 정도는 당연한 거지. 내가 뭘 해줬다고. 어린 나이에 엄마 아파서 누워 계셔도 투정 한 번 없이 밝아 보이는 네가 얼마나 기특하고 보기 좋았는지 몰라. 아줌마가 저 딸처럼 대해주셨죠. 보답하겠다고 몇 번이나 다짐해 놓고 안 찾아와서 죄송해요. 아니다. 네가 이렇게 잘 커준 것만으로도 다 된 거야. 저는 아줌마의 거친 손을 몇 번이나 어루만졌습니다. 아줌마의 손은 거칠지만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어린 시절 목욕탕에서 엄마 대신에 저를 구석구석 씻겨주셨던 그때처럼요. 아줌마와 재회 후 밤에 정민이와 집 앞에서 술 한잔을 했어요. 다음 주부터 출근하라는 얘기를 하면서요. 그래도 회사에서 집이 가까워서 참 다행이야. 제 말에 정민이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곧 이사 가려고? 이사? 어디로? 알아보고 있어. 회사에선 너무 멀지 않은 곳으로 알아봐야겠지. 이 동네는 어렵겠지만. 이사는 왜? 정민이는 머뭇거리다 말하더라고요. 실은 전세 기간이 만료됐는데 여기 집주인이 전세금을 좀 올린대서. 얼마나? 3천. 그만한 돈은 없어서 다른 데로 알아보려고. 저는 어두운 정민이의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기 아까 아줌마랑 대화하다 보니 아줌마 아직도 병원 다니신다면서. 그 병원도 여기 근처잖아. 여기서 조금만 가면 돼. 그럼 여기가 낫지 않아? 그렇긴 하지. 회사도 가깝고 병원도 가깝고 주변 이웃도 괜찮고. 근데 이미 대출도 많이 받은 상태라 더 빌릴 수도 없어서. 전세금 올려줄 돈 없으니 옮겨야지 뭐. 저는 친구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면 친구가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고민하다 말했습니다. 저기 정민아, 내 말 기분 나쁘지 않게 들어줬으면 좋겠어. 어? 네가 괜찮다면 그 돈 내가 빌려줄 수 있어. 제 말에 정민이가 불에 대기라도 하듯 깜짝 놀라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아니야. 내가 당장 필요한 돈도 아니야. 통장에 있을 바에야 네가 필요한 데 쓰이는 게 맞잖아. 천천히 갚아도 돼. 나 어차피 결혼 생각도 없고 돈 쓸 데도 없어. 아니야. 몇십 년 만에 만나서 그런 소리 할 수 없어. 적은 돈도 아니고 패기치고 싶지 않아. 네 맘은 알겠어. 그치만 이 근처 동네 집값은 다 비슷할 건데 그러면 이 동네 말고 더 멀리 가야 되잖아. 아줌마도 힘드시고 너도 힘들 거고. 나 이렇게 너랑 아줌마 다시 본 이상 전처럼 자주 놀러 오고 싶어. 그때 내가 아줌마랑 너한테 받은 것만큼 나도 이제 너랑 아줌마에게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싶고 모시고 좋은 데도 가고 싶어. 나 이제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내 맘 안다면 거절하지 마. 내가 그렇게 해야 너랑 아줌마한테 진 마음의 빚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으니까. 빚은 무슨 빚이야. 너랑 나랑 친구였고 친구가 친구 집 놀러 오는 거 당연한 거지. 그리고 나도 너랑 노는 거 좋았고 우리 엄마도 너 오는 거 좋아하셨어. 저는 그 말에 정민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네 말대로 나 친구잖아. 네 말처럼 친구 사이에 이런 도움 정도는 얼마든지 받아도 되는 거잖아. 나중에라도 만약 내가 힘들어지면 너는 나 안 도와줄 거야? 제 말에 정민이가 아무 말 하지 않더라고요. 정민이는 생각이 많아 보였습니다. 저는 정민이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나도 너랑 아줌마 돕게 해줘. 정민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혹시나 정민이의 기분이 상한 건 아닐까 걱정했지만 제 진심을 알았는지
그 후에 정민이는 빌려주면 꼭 이자 쳐서 갚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자도 필요 없고 기간도 네가 될 때 언제라도 갚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민이는 월급 받으면 조금씩 나눠서 갚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정민이는 저희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한테 조금의 패라도 안 끼치려는 양 열심히 배우고 일했어요. 그리고 저랑 종종 퇴근 후 맥주도 마시고 정민이네 가서 아줌마랑 같이 밥도 먹게 되었습니다. 아줌마가 해주시는 밥은 언제나처럼 맛있고 따뜻했어요. 아줌마가 차려주신 밥을 먹을 때면 꼭 어린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희 엄마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다 말씀드리니 그때 엄마 대신에 돌봐주셔서 너무 감사했다고 다 같이 밥이라도 한번 먹는 자리 마련하라고 하셔서 엄마들끼리도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제 인생에 선물 같았던 친구와 친구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돼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돈 많이 벌어서 보답하겠다던 그때의 제 다짐처럼 엄마가 한 분 더 생겼다 생각하고 잘 모시며 살려고 합니다. 소중하고 고마운 인연 앞으로는 놓치지 않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번의 결혼과 2번의 이혼을 하고 이제는 제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 하나만 바라보며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이혼을 하려고 결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저 역시 사랑하는 사람과 더 행복해지기 위해 결혼을 택했지만 현실은 제 생각과 많이 달랐습니다. 첫 번째 이혼 사유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둘 다 너무 어리고 철없을 때 만났고 사랑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제 나이 23, 그 남자 나이가 24이었거든요. 어리다 보니 그땐 정말 세상 무서울 게 없었고 사랑밖에 몰랐습니다. 서로의 눈만 봐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이 사람 손만 잡으면 세상 끝까지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사랑 하나면 돼.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저희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당장 다음 달 월세를 낼 수 없었고 텅 빈 냉장고를 채울 수도 카드값을 막을 수도 없었죠.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었습니다. 궁핍함이 길어지자 저희의 대화는 점차 비난으로 변해갔습니다. 서로를 그토록 애틋하게 바라보던 눈은 어느새 원망과 경멸로 가득 찼죠. 돈 문제 앞에서는 어제까지 죽고 못 살던 연인이 그저 서로를 핥히고 상처를 내는 사이가 될 뿐이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너랑 결혼한 줄 아냐며 결혼을 잘못 선택했다는 이야기가 서로의 입에서 터져나왔고 나중에는 서로의 부모님 탓, 서로의 무능력 탓으로 번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너무 성급했구나. 둘 다 너무 생각이 없이 결혼을 한 거구나. 그렇게 매일같이 싸우다가 어느 순간 말 한마디 없이 서로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2년 만이었어요. 그렇게 지옥 같은 싸움을 끝내고 이혼을 한 건. 마지막 날 저희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덤덤하게 서로에게서 도망치듯 짐을 쌌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이는 없었고 그땐 너무 어려 뭘 몰라서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던 터라 서류상으로는 정리할 것도 없었습니다. 결혼식은 올렸지만 서류상으론 남는 게 없었던 거죠. 다만 남은 건 너덜너덜해진 감정과 결혼에 대한 상처뿐이었죠. 그렇게 헤어지고 나니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나하고 맞지 않는구나 싶고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연애 때는 서로 죽고 못 살던 사이가 결혼하고 나선 서로를 원망하고 무너지는 걸 경험했으니까요. 저는 이혼의 아픔을 잊기 위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저는 전공을 살려 도서관 사서로 취업했어요.
그 고요함 속에서 제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너 아직 젊다, 애도 없고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무슨 걱정이냐며 소개팅도 권했지만 저는 정색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결혼은 한 번으로 좋게요. 저는 결혼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 남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그 남자의 이름은 이민혁이었고 저희 도서관의 회원 중 하나였어요. 처음엔 그저 다른 이용자들과 다를 바 없는 그냥 도서관을 자주 오고 책을 좋아하는 회원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학생이나 어르신들이 대부분인 평일 저녁, 그는 늘 먼지 하나 없는 멀끔한 수트 차림으로 도서관에 오곤 했습니다. 딱 봐도 바쁜 직장인 같은데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책을 빌리러 오더군요. 그것도 항상 퇴근 시간 무렵에요. 주로 경제 관련 서적이나 심리 서적 코너를 서성였던 것 같습니다. 자기 개발에 열심인 성실한 사람이구나. 딱 그 정도의 인상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남자는 책을 늘 못 찾았어요. 꼭 저를 찾아와서 책을 좀 찾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직원이 있음에도 꼭 저한테만 부탁을 하는 게 의아하긴 했지만 회원들이 못 찾는 책을 찾아주는 것도 제 일이기 때문에 늘 서가에서 책을 찾아주었죠. 아, 여기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네, 또 필요하신 책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그럼 그 남자는 묘하게 얼굴이 붉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속으로는 도서관에 이렇게 자주 오는데 왜 매번 책을 못 찾을까? 좀 의아하긴 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모든 게 저한테 말을 걸고 싶어 일부러 그랬던 거더라고요. 워낙 자주 마주치다 보니 저도 그 사람의 얼굴을 익혔습니다. 동료 사서들도 김 선생님 또 그 수투남 또 왔네. 저 사람은 김 선생님만 보면 책을 못 찾나 봐 라며 곁눈질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볼이 화끈거리는 건 어쩔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마감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책을 대출하러 데스크로 왔는데 책을 대출하고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머뭇거리는 겁니다. 무슨 문제 있으세요? 그러자 그 남자는 마치 큰 결심이라도 한 듯 입을 뗐습니다. 저기 사실 제가 좀 바보 같아 보인 거 압니다. 매번 책도 못 찾고. 그런데 일부러 그렇게 한 거거든요. 네? 그는 넥타이를 살짝 매만지며 아주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책도 좋아하지만 일부러 그쪽 때문에 도서관에 더 자주 왔어요. 제가 관심이 있거든요. 그 남자는 훤칠한 외모에 매너 넘치는 말투, 여자라면 누구나 호감을 가질 만한 그런 외형의 남자였습니다. 그런 남자가 제가 좋아서 매번 도서관에 왔다니 어찌 보면 로맨틱한 얘기일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그 고백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남자를 만날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저는 정중하게 거절을 했고 퇴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하는 데스크에 일하면서 드세요라며 커피와 디저트를 두고 가고 어떨 땐 도서관으로 꽃다발까지 보냈거든요. 동료들은 저런 지극정성이면 한번 만나봐라라며 제 등을 떠밀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이혼한 걸 모르니까 저러는 거야. 확실하게 말해줘야겠다 다짐했죠. 저는 그에게 퇴근 후 차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카페에 마주 앉아 처음엔 가벼운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공교롭게 그 남자가 다니는 직장이 제 친구가 다니는 직장이랑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친근한 마음도 들었고 대화도 잘 통했지만 이 자리는 제 이혼 사실을 얘기하고 이 남자를 거절하기 위한 자리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 말을 꺼냈죠. 저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사실 저는 미혼이 아니에요. 한번 이혼을 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의 눈이 아주 잠깐 놀란 듯 흔들렸습니다. 제가 좀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었어요. 서류 정리는 안 했지만 2년 정도 같이 살다가 헤어졌고요. 이 말씀 드리려고 만나자고 한 거예요. 저는 담담하게 제 얘기를 했고 이 남자도 저에 대한 감정을 마무리를 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느 미혼 남자가 굳이 이혼녀를 만나고 싶겠나요? 그런데 이민혁 씨는 잠시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혼이 흉인가요?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냥 남자로서 저는 어때요? 그는 제 과거 따위는 전혀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첫눈에 반했고 계속 짝사랑했다고 하면서요. 제가 이혼녀든 뭐든 아무 상관없고 저라는 사람 자체가 좋다는데 그런 모습에 저도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그의 끈질기고 저돌적인 구애에 제 얼어붙었던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귀게 되었어요. 후에 저희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에 결혼은 없다고 했지만 어쩌면 이 남자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과연 저를 받아주실까 싶었죠. 아니나 다를까 민혁 씨가 쭈뼛거리며 말하더군요. 선아야, 부모님께는 그냥 비밀로 하는 게 어떨까?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서류상으로 결혼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는데 굳이 말씀드려서 분란 만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거짓말로 시작하는 결혼이라면 안 할래. 사실대로 말씀드리자. 아니면 이대로 헤어지는 게 맞고. 선아야, 나 너랑 못 헤어져. 근데 우리 엄마 아빠 이해 못 해줄 것 같아서 그래. 제발 내 말대로 하자. 저는 부모님께 말하지 말자는 그의 모습에 헤어지자고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거짓말로 속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러자 그는 제 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저랑 못 헤어진다고 빌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가 하자는 대로 시부모님께는 과거의 결혼 소식을 알리지 않고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 거짓말이 나중에 저에게 얼마나 지독한 족쇄가 될지 몰랐던 겁니다. 저희는 남편의 제안으로 스몰 웨딩으로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마 제가 이미 한 번의 결혼식을 했기에 조용히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렇게 결혼 후 몇 달간은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서 입은 상처가 다 아문 것처럼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내 남은 인생은 전부 행복일 거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죠. 하지만 그 행복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반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 오랜 친구들이 집으로 놀러와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집들이도 하고 술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죠. 그런데 술이 몇 잔 거나하게 들어간 친구가 그만 실언을 했습니다. 김선아, 너 진짜 시집 잘 갔다. 민혁 씨 완전 벤츠네, 벤츠. 거기서 멈췄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혀가 꼬인 목소리로 한마디를 덧붙였죠. 하긴 민혁 씨 만나기 전에 그 전 남편도 나쁘진 않았어. 너네가 돈 때문에 맨날 싸우다가 헤어진 거지. 사실 마음은 있었잖아. 안타까운 거지. 그 순간 다른 친구들이 놀라서 그 친구를 말렸고 저도 남편의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의 표정이 삽시간에 너무 굳는 겁니다. 좀 전까지 웃고 떠들다가 그 말을 들은 순간 무서울 정도로 굳은 얼굴로 변하더라고요. 테이블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은 거죠. 별 생각 없이 말을 뱉은 친구도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남편은 기분 나쁜 표정을 한 채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확 들어가 버렸어요. 다른 친구들이 그 실언을 한 친구를 나무랬는데 저는 그 와중에 남편의 행동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남편 얘기가 나온 게 당연히 남편 입장에서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친구들도 있는 자리에서 저렇게 화가 나서 방에 확 들어간다고? 그 전까지 제가 알던 남편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서 친구들은 집을 떠났습니다. 배웅을 해주러 나갔는데 친구들이 걱정하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죠. 남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누워 있더라고요. 친구들 갔어. 자는 거야? 그런데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저를 빤히 보더라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화가 엄청난 얼굴이었습니다. 왜 그래? 전 남편이랑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사이였어? 남편이 빈정거리더라고요. 저는 몹시 당황했죠. 아니야. 정미 제가 실없는 소리 한 거야. 하긴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사이니까 그 어린 나이에 결혼부터 덜컥했겠지. 얼마나 생각 없는 짓거리인지. 라면서 빈정거리는데 저도 기분이 좀 상하더라고요. 술 취해서 한 소리일 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굴어? 솔직하게 말해봐. 나랑 살면서 전 남편 생각한 적 있어, 없어? 뭐라고? 그걸 말이라고 해? 나 그 사람이랑 안 좋게 헤어졌어. 내가 그 사람 생각을 왜 해? 그럼 네 친구가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그런 말을 해? 네가 무슨 얘기를 했으니까 네 친구가 내 앞에서 전 남편 운운하는 거 아니야. 사랑 가지고 놀아? 사실 지금도 연락하고 있는 거 아니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 속이고 있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벌컥 화를 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화내는 모습을 처음 봐서 너무 놀랐죠. 하지만 일단은 남편 입장에서 얼마나 불쾌했을까 싶어서 남편을 달래려고 쩔쩔맸습니다. 제 친구가 실수한 게 맞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을 시작으로 남편은 달라졌습니다. 제 과거에 집착하고 자꾸만 전 남편과 제가 아직도 무언가 남아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놈한테 연락 안 왔어? 그놈이라니? 됐어. 이런 식으로 추궁을 하거나 아예 다른 남자하고 별다른 일은 없는지 의심까지 했죠. 저번에 남자랑 통화하는 것 같던데 그놈은 누구야? 화장은 왜 이렇게 진하게 해?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이런 식으로 자꾸 비아냥거리면서 의심을 하는 겁니다. 저는 참고 또 참았는데 나중에는 남편에게서 이혼당한 주제에 같은 말들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사소한 말다툼이라도 할라치면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혼했느냐는 소리까지 하면서요. 요즘 이혼이 흠이냐고 아무 상관 없다고 했던 남편은 그 누구보다 치졸하고 비열하게 제 이혼을 들먹이며 저를 비난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싶던 차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저는 뱃속의 아이에게 일말의 희망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아이가 생기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고, 이 사람도 아빠가 되면 더 이상 나를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제 기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남편은 제 임신 소식에 제 배를 경멸하듯 쳐다보며 그러는 거예요. 내 애는 맞아? 저는 그 말이 너무 경악스럽고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근거도 없는 의심 작작 좀 하라고 소리치고 당장 짐을 싸서 친구 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정말 남편과 끝을 낼 생각이었는데 남편은 또 쫓아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면서요. 오락가락하는 남편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뱃속의 아이를 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를 용서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낳고 100일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벼랑간 시어머니가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화가 잔뜩 난 채로요. 어머니, 어쩐 일로? 야, 이 사기꾼년아. 네가 감히 우리를 속여? 너 예전에 결혼했었다며? 저는 너무 놀랐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제 과거를 다 불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얘기하지 말자고 해놓고 이제 와서 어머님에게 다 얘기를 했던 거죠. 어머니, 그게... 이거 아주 앙큼한 년이네.
속일 게 따로 있지. 어떻게 그런 걸 속여? 간도 크네. 너 사기꾼이야? 우리 민혁이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지? 아니에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네 입으로 말해봐. 속인 거 맞아, 아니야? 저는 변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제가 속인 게 맞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니? 너 미쳤어? 어떻게 그런 걸 속여? 아이고, 무서워라. 어머님은 소리를 지르며 방방 뛰셨고 저는 그 앞에서 고개만 푹 숙인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머님이 그러고 보면 성진이는 우리 민혁이애 맞아? 네? 아무래도 이상하다 생각했어. 우리 민혁이랑 하나도 안 닮았잖아. 어머니, 그게 무슨... 당연히 민혁 씨애죠. 누가 믿어? 거짓말쟁이 사기꾼 말을 누가 믿냐고. 너 같은 믿겠니? 저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의도치 않게 시부모님을 속인 건 맞지만 저희 아이까지 오해하시니 억울해서 피눈물이 났습니다. 자기 부모님을 속이자고 먼저 말했던 남편은 그런 상황이 되니 모르는 채 하더라고요. 거짓말쟁이가 된 저는 그 집안의 죄인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아무래도 저희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아닌 것 같다고 했고 사람을 들들 볶았습니다. 저는 악에 받쳐 친자검사를 받았고 결과지를 시어머니에게 줬어요. 선명하게 99.99% 친부 일치가 있는 친자검사지였죠. 어머니, 보세요. 당연히 저희 성진이는 민혁 씨 아들 맞죠? 그 친자 검사지가 있다면 이 지옥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믿지 않더군요. 작정하고 거짓말하는 네가 갖고 온 이 검사지를 어떻게 믿어? 어머니, 그럼 어머님이 직접 해보세요. 이혼 여인 거 싹 숨기고 결혼하더니 아주 뻔뻔하고 파렴치한 것. 저는 남편이라도 어머님을 말려주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모르는 척 하더니 나중에는 본인이 먼저 저에게 이혼을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집에 분란을 일으키고 의심스러운 행동을 일삼아서 자기도 못 살겠대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자기들끼리 저를 천하에 죽일 년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이혼을 했든 말든 상관없다고 저라는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했던 남편이 이제는 저 때문에 부모님도 힘들어하고 자기도 너무 힘들다며 이혼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기막힌 상황 속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해하던 때인데 공교롭게 남편 회사에 같이 다니는 제 친구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친구 말로는 제 남편하고 같은 회사의 최 실장이라는 여자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소문이 조금씩 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최 실장이라는 여자는 회사 대표의 외동딸이라고 하더라고요. 회사 내에서도 아는 사람만 아는 거긴 하지만 두 사람이 그런 사이라는 소문이 슬금슬금 피어난다면서 저보고 혹시 뭐 느낀 거 없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남편이 저를 의심하고 몰아세운 게 최 실장이라는 그 여자랑 바람이 나면서 그렇게 된 게 아닐까 싶은 겁니다. 게다가 자기 부모님께 절대 말하지 말자고 해놓고 홀라당 얘기한 이유도 제 탓을 만들어서 이혼하려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심지어 친구의 다음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 소문이긴 하지만 최 실장이 임신을 했다는 얘기까지 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바람핀 것도 모자라 상간녀가 임신까지 했다고? 그러면서 제 탓인 것 마냥 저만 몰아세우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너랑 최 실장 사이를 다 안다고 바람은 네가 폈는데 내가 왜 이혼을 해주냐고 그리고 그 여자 상간소송할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알았다는 것을 알게 된 남편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행실 더러운 건 너면서 누구한테 뒤집어 씌워? 증거 있어? 하면서 욕을 하더니 자기 혼자 열받아서 옆에 있는 물건을 저에게 집어 던지고 때리려는 제스처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도 모골이 송연하더라고요.
남편이 직접적으로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얼어붙은 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니 저같이 행실 더러운 년하고 못 살겠다고, 좋은 말로 할 때 좋게 이혼하자고, 그리고 자기는 최 실장이랑 전혀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 우기는 겁니다. 행실 더러운 게 누군데 저한테 그런 말을 하나요? 기가 막히더군요. 그 후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지금으로선 증거도 뭣도 없었어요. 친구가 말을 해준 게 전부였고 그것도 소문이었죠. 물론 아는 사람들 사이에선 기정사실이라고 하지만 그 소문이 증거가 될 순 없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죠. 그래서 저희 집 거실과 안방에 아주 작은 홈캠을 설치했습니다. 따로 증거가 없으니 남편의 입에서 자백이 나오게끔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간소장도 미리 만들어 놓았습니다. 진짜 변호사를 통해서 만든 건 아니고 남편을 자극할 수 있게 따로 만들어 둔 거였죠. 며칠 뒤 남편은 뻔뻔하게도 다시 이혼을 요구했고 저는 그 상간소장을 남편에게 줬습니다. 이게 뭐야? 그 최 실장이라는 여자한테 상간소장 보낼 거야. 제 말에 남편 눈이 돌더라고요. 진짜 미쳤어? 최 실장님이랑 나랑 아무 사이 아니라고 했잖아. 회사에 소문 다 났다는데 뭘. 그리고 내가 따로 증거도 확보했어. 무슨 증거? 그것까지 내가 알려줄 순 없지. 소송 자료로 써야 하는데. 중요한 건 당신이랑 최 실장이랑 불륜 사이라는 걸 확실히 증명할 증거라는 거야. 그리고 나 이혼 절대 안 해줘. 당신이랑 최 실장이랑 불륜 관계라는 거 다 폭로할 거야. 저는 증거를 만들어야 했기에 남편을 일부러 자극하자 어느새 남편은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성을 잃고 저에게 달려드는 겁니다. 내 뒷조사라도 했다 이거야? 그는 방에 갓 100일 지난 아이가 곤히 자고 있는데 거실에서 저를 바닥으로 밀쳤습니다. 그리고 저를 때렸죠. 남편의 진짜 실체가 완전히 다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네가 이혼 안 하면 어쩔 건데. 애초에 너 같은 년이랑 이혼한 게 잘못이야. 너무 끔찍하고 무서웠지만 그 모든 폭언과 폭행의 순간이 홈캠 렌즈 안에 담긴다는 생각이 들자 참아지더군요.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고 폭행까지 했다는 사실은 저에게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남겼지만 이 잠깐의 고통을 참고 내 힘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 생각하니 또 견딜만 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멍든 몸의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그리고 홈캠을 확인하니 다행히도 촬영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어제 그 폭행의 현장을 카메라로 다시 보니 눈물이 쏟아졌지만 파렴치한 남편에게 이 모든 것을 돌려주기에 필요한 절차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악행과 불륜 사실, 폭행 사실까지도 모두 모아 남편 회사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에 두 사람의 불륜 사실과 그들이 저를 내쫓기 위해 거짓말쟁이, 의부증 환자로 몰아간 사실, 그리고 제 아이의 친자까지 의심하며 저를 폭행한 남편의 만행을 그 홈캠 영상과 함께 올렸죠. 다음 날 발칵 뒤집혔습니다. 회사에서는 빨리 삭제를 한 모양이지만 이미 익명 커뮤니티에 제 글이 다 올라간 후였죠. 대표 딸과 불륜, 출산한 아내 폭행 남편 등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저는 친정으로 거처를 옮긴 뒤 이혼 소송과 함께 남편과 최 실장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반전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상간 여인 최 실장은 남편 입으로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다 실토했음에도 자기는 그런 적 없다며 남편을 모른 척 했습니다. 그 여자와 그 여자의 아버지는 회사 변호사를 통해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제 남편인 이민혁과는 아무 사이도 아니고 오히려 이민혁이 일방적으로 쫓아다니며 망상을 했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최 실장 본인은 자기에겐 따로 약혼남이 있다며 이 사태로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주장했죠. 한마디로 바람 펴놓고 뒤늦게 제 남편을 정신병자 스토커로 몰아간 겁니다. 그리고 회사에도 피해를 끼쳤다며 남편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걸었던 거죠.
애초에 최 실장에게는 남편이 진지한 상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뱃속의 아이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다른 남자랑 결혼할 작정이었고 제 남편과는 적당히 만나다 끝낼 생각인데 생각보다 일이 너무 커진 거죠. 최 실장이 발을 빼자 제 남편은 열을 받아 너랑 나랑 찍은 사진 대화 내용도 다 공개하겠다고 발악을 했습니다. 둘이 같이 바람 폈는데 자기만 스토킹범으로 몰리니 참을 수 없었겠죠. 하지만 그 여자도 참지 않더군요. 저랑의 이혼 소송 준비를 하던 남편은 의문의 남자들에게 끌려갔고 곤죽이 되게 처맞은 뒤 병원에서 일어났거든요. 짐작컨대 최 실장의 아버지가 보낸 사람들이겠죠. 갈비뼈와 다리가 부러졌는데 특히 다리를 너무 많이 맞아서 다리 한쪽을 평생 절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들의 실체를 폭로하려고 시작한 일인데 정작 그 두 인간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그 과정에서 남편은 크게 다치고 다리까지 절개된 거죠. 저한테 그렇게 폭행을 하더니 본인도 상간녀로부터 똑같이 당한 겁니다. 남편은 저랑의 이혼 소송도 진행하면서도 최 실장을 상대로 처절한 싸움도 진행했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더라고요. 그 시끌시끌한 법적 다툼 끝에 저는 제 증거를 인정받아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소송은 당연히 제 승소였죠. 폭행에 불륜에 그 모든 것이 인정되어 저는 위자료와 양육비 일시불 등 남편의 퇴직금까지 싹싹 긁어 다 받아냈습니다. 남편은 상해죄까지 더해져 법적인 처벌을 받았고요. 그렇게 제 두 번째 결혼도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두 번째 결혼까지 끝나니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첫 번째 결혼과 달리 제 인생에 아이가 남았는데 그게 오히려 저에게는 큰 위로와 삶의 힘과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이지 제 인생에 남자는 없습니다. 좋은 남자도 많겠지만 그냥 제 팔자가 결혼이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두 번 겪어봤으니 더 이상 겪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참 다사다난했지만 그만큼 제 마음도 많이 단단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제 힘으로 증거 만들어내고 남편에게 벌을 내렸기 때문에 이만하면 됐다 싶기도 합니다. 이런 일까지 겪었으니 저는 더 굳세진 마음으로 씩씩하게 살아갈 겁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요즘은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결혼한 친구가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결혼을 앞둔 친구들은 몇 명 되지만요. 결혼이라는 게 예전에야 꼭 해야 되는 일이지만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다 보니 늦어지거나 혹은 안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또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경우도 많지만 상대방을 잘못 만난 탓에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정도로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 보니 결혼이라는 거 진짜 선택을 잘 해야겠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또 너무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지인들이 있고 또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혼을 하거나 쇼윈도 부부로 그냥 사는 지인들도 있거든요. 불행한 결혼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하지만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라고 작정하고 속이려고 하거나 혹은 시커먼 진짜 모습을 의도적 숨기려는 경우라면 어떻게 알 수 있겠나요? 사랑하고 또 믿으니까 결혼까지 선택하는 것일 텐데요. 저도 그랬습니다. 너무 좋아했고 사랑했고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괜찮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이 사람과 결혼하면 늘 행복하고 즐거울 줄 알았죠. 그런데 알고 보니 꽃길처럼 보이던 지옥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길에 입성하기 직전 저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도망쳐 나올 수 있었죠. 그 사연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저는 부모님 그리고 오빠가 있어요.
오빠는 저와 4살 터울이고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아빠는 감정평가사세요. 토지나 건물, 유가증권의 재산을 평가해서 보상평가나 경매평가 등을 하시는데요. 꽤 고소득의 직종 중 하나인데다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좀 있는 편이셔서 저희 집은 어렸을 때부터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학 졸업 후 따로 취업을 하진 않았고 제가 더 배우고 싶은 전공 분야의 대학원을 들어갈 수 있었어요. 부모님의 지원 덕에 저는 아르바이트 포함 사회생활 없이 하고 싶은 공부만 실컷 할 수 있었죠. 그러다가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학원 선배와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 자리에 그분도 있으셨거든요. 말은 이 근처에서 만나서 합석하셨다고 했지만 나중에 보니 저 소개시켜 주려고 일부러 오라고 한 거래요. 어쨌든 그때 그 남자를 처음 봤는데 제가 솔직히 잘생긴 외모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분 제 눈에 정말 잘생기신 거예요. 키도 크고 얼굴도 딱 봐도 미남이시더라고요. 눈도 또렷한 데다 콧대도 엄청 높고 선배 친구 중에 저렇게 잘생긴 사람도 있구나 생각했는데 매너도 참 좋으시더라고요. 인기 많으시겠다라는 생각을 속으로 했어요. 그런데 선배가 나중에 따로 연락이 와서 자기 친구가 저한테 관심 있어 하는데 혹시 둘이서 만날 생각 있냐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꽤 잘생기시고 인기 많으실 것 같은데 저한테 관심 있다고 하셔서요. 저는 좋다고 했고 그렇게 그 남자와 따로 만났어요. 그 남자의 아버지는 큰 헬스용품 판매 업체를 두고 운영한다고 하셨고 그 남자분은 한 곳을 맡아서 일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원래 야구를 했었는데 프로로 발탁될 정도는 아니어서 그만뒀고 지금도 운동은 좋아한다고 하면서요. 저보고 운동 좋아하냐고 물었고 저는 운동은 영 젬병이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 남자가 웃으면서 그러면 민지 씨 데리고 제가 운동 좀 다녀야겠네요. 저 운동 웬만한 거 다 하거든요. 골프, 승마, 테니스. 와, 정말요? 예, 제가 운동신경이 워낙 좋고 운동도 좋아해요. 취미죠. 그렇구나. 멋있으시다. 민지 씨는 내내 책상 앞에서 공부만 하시죠? 그러면 안 돼요. 몸도 좀 움직여줘야 머리도 잘 돌아가죠. 그렇죠. 저도 운동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영 몸치라.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그러려면 우리 종종 만나야겠다. 남자는 좀 유들유들하고 적극적인 성격이었는데 저는 그런 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그 남자와 자주 만나게 되었고 또 그 남자의 권유로 테니스도 함께 배우러 다니게 됐죠. 힘들긴 해도 또 재밌더라고요. 어쩌면 그 남자와 함께해서 더 재밌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는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와 자기는 학창시절부터 운동을 했고 공부를 정말 못해서인지 저처럼 공부하는 여자가 멋있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은 반대되는 사람에게 더 끌리는 건지 저도 저와 달리 매사 적극적이고 활발한 그 남자에게 많이 끌렸습니다. 연애를 안 해본 건 아니지만 그전에야 학교 다니면서 짧고 가볍게 만나본 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랑 만나면서 아, 이게 진짜 연애구나,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행복했어요. 남자답고 그러면서 저한테는 한없이 다정하고 같이 있으면 재밌고 이 사람과 앞으로도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랑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7개월가량 만났을 때였어요. 그 남자가 저한테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좀 이른감이 있었지만 그 남자는 꽤나 적극적이었습니다. 민지야, 나는 누군가를 꼭 오래 만나야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진 않아. 이 사람이다 싶으면 결혼하는 게 맞는 거지. 안 그래? 그렇긴 하지. 나는 사실 첫눈에 네가 내 마누라감이다. 감이 왔어. 진짜? 운명이라고나 할까?
나는 저 여자랑 결혼하겠구나. 그런 게 오더라고. 그러니까 뭐 굳이 길게 연애할 필요도 없잖아. 저는 운명처럼 느껴진다는 그 남자의 말이 설렜습니다. 보자마자 결혼 상대자라고 느껴졌다는데 저에 대해서 그리고 이 만남에 대해서 진심이구나 생각했고요. 외모는 소위 날티가 날지언정 마음만은 진국이구나 싶었죠. 그리고 저도 결혼하고 싶더라고요. 그 남자를 너무 좋아했으니까요. 하지만 조금 걸리는 건 원래 저는 대학원 졸업 후에 유학을 갔다 올 생각도 있었거든요. 집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요. 하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런 건 다 접어야 했습니다. 결혼도 하고 싶었지만 제 커리어를 위해 유학도 가고 싶었기에 고민이 됐어요. 물론 그때 제 마음은 결혼 쪽으로 더 기울었지만요. 그렇게 고민하던 찰나 새언니하고 오빠가 집으로 놀러 왔습니다. 오빠는 결혼한 지 5년 정도였고 돌이 된 지 얼마 안 된 조카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새언니는 저랑 꽤 친했어요. 오빠 결혼한다고 새언니 소개시켜 줬을 때부터 저하고는 쿵짝이 잘 맞았었거든요. 언니가 회사 휴직 전까지는 출장이 많아서 출장 갔다 오면 제 선물도 잘 사주고 저한테 밥도 종종 사줬습니다. 인생 선배로서 조언도 많이 해주고요. 저도 언니가 편하고 좋아서 오빠가 아니라 새언니 보러 한 번씩 집에 놀러 가기도 했으니까요. 그날도 가족끼리 식사를 하고 거실에서 앉아 있었는데 제가 새언니한테만 얘기를 했거든요. 언니, 실은요, 나 결혼하려고 해요. 새언니는 제 말에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 진짜요? 남자친구 있었어요? 네, 집에다 말은 안 했는데, 웬일이야? 근데 섭섭하다. 나한테까지 말 안 해주고. 미안해요, 언니. 근데 언니도 요새 바쁜 것 같아서. 애 키우려고 하니까 너무 바쁘긴 해요. 어떻게 만났어요? 얼마나? 소개로요. 한 7개월 넘었나? 7개월요? 근데 결혼이라니 너무 이른 거 아니에요? 새언니는 아무리 못해도 사계절은 겪어봐야 되는 게 아니냐며 너무 이른 결정 아니냐고 걱정하더라고요. 근데 남친이 만난 기간보다 마음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고 처음 봤을 때부터 저랑 결혼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어머, 세상에. 아가씨를 엄청 좋아하나 보다. 저는 쑥스럽더라고요. 어떤 사람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그래서 진짜 결혼할 거예요? 근데 아가씨 유학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사실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래요. 그러게요. 결혼해서 아기라도 가지면 유학은 힘들지. 차라리 유학 갔다 와서 결혼하는 건요? 그러면 또 몇 년 걸리니까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아가씨 미래니까 아가씨가 잘 생각해요. 그 남자가 너무 좋고 놓치기 싫고 결혼이 중요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고 아가씨가 공부해온 거나 커리어가 더 중요하다 싶으면 결혼은 힘들죠. 그렇죠. 고민 잘해봐요. 뭐가 됐든 나는 아가씨가 선택한 거 다 응원해 줄 테니까. 고마워요, 언니. 저는 언니의 말을 듣고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말이 심사숙고지 제 마음은 이미 결혼 쪽으로 많이 기울었어요. 그만큼 저는 그 남자에게 푹 빠져 있었거든요. 결국 저는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 사실을 부모님께 알렸습니다. 부모님도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공부며 유학 계획도 있는데 너무 갑작스러운 거 아니냐고 하셨어요. 저는 공부는 결혼 후에도 할 수 있지만 그 남자는 너무 사랑해서 놓치기 싫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결국 부모님은 어떤 남자인지 직접 보고 얘기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를 저희 가족들에게 소개시키는 날이었어요. 남자친구도 많이 긴장하더라고요. 저는 식구들 다 좋으신 분들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그렇게 예약된 레스토랑으로 가게 되었어요. 남자친구와 앉아있으니 곧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남자친구는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고
부모님도 남자친구 인물이 잘생겼다며 연예인인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나름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하며 늦어지는 오빠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빠네는 오는 길에 도로 앞쪽에서 사고가 나서 정체가 심하다고 했거든요. 저희는 주문을 먼저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음식이 나올 때쯤 오빠네도 오더라고요. 늦어서 죄송해요. 괜찮다. 사고가 크게 났나 보지? 예, 삼중 추돌이더라고요. 도로가 아주 꽉 막혀서 다행히 사람이 다친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러면 됐지 뭐. 오빠는 그러면서 제 남자친구도 보러 가고요. 아, 반가워요. 저는 민지 오빠예요. 안녕하십니까, 형님? 뭐 벌써 형님이야. 오빠는 서글서글한 남친 첫인상이 나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이쪽은 우리 집사람. 안녕하세요. 민지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남친은 새언니에게도 웃으며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요, 새언니 표정이 좀 묘하더라고요. 좀 놀란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 새언니 엄청 친화력 좋고 싹싹한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남친의 인사에도 표정이 좀 묘하더라고요. 약간 남친 얼굴을 뚫어져라 보기도 하고요. 남친도 새언니의 행동에 어리둥절해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새언니는 뒤늦게 아, 반가워요. 그러더니 아이랑 같이 자리에 앉더라고요. 그렇게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부모님도 남친에게 이런저런 거 물어보시고 남친도 긴장한 게 무색할 정도로 저희 부모님이나 오빠하고도 얘기를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의외로 새언니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아이만 챙기는 거예요. 저는 새언니가 이것저것 물어보실 줄 알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식사와 대화가 끝났고 다음을 기약하며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가게 앞 주차장으로 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아무 말이 없던 새언니가 어디 주차하셨어요? 하고 남자친구에게 묻더라고요. 남친은 손으로 차를 가리켰어요. 저쪽이요. 저 진한 회색 차요? 네. 그런데 새언니는 자기 차에 타면서까지 힐끗힐끗 거리면서 남친 차를 보더라고요. 저는 새언니의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졌죠. 어쨌든 저희 부모님이 먼저 가시고 오빠네도 인사하고 주차장을 떠났습니다. 어땠어? 나 너무 긴장했지. 아니, 자기 가족분들이라서 너무 긴장됐는데 티 안 났어? 모르겠던데? 나 사윗감으로 마음에 들어 하실지 모르겠네. 자기는 어때? 부모님도 다 좋아 보이시고 오빠도 그렇고. 근데 새언니는 자기 말이랑 좀 다르게 많이 조용하시던데? 아, 처음이라서 그런가 봐. 새언니 성격 좋아. 그렇구나. 저는 그렇게 남친과 얘기를 하며 저희도 차에 올라탔죠. 그날 집으로 가서 얘기해보니 부모님도 다 남친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외모는 좀 뺀질거려 보이는데 의외로 대화를 해보니 진중하고 남자다운 것 같다면서요. 부모님도 마음에 들어 하셨고 다 괜찮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아가씨, 혹시 학교 갔어요? 아니요, 집인데요. 아, 잘 됐네요. 그러면 저랑 잠깐 볼래요? 준이는 엄마한테 맡기고 갈게요. 네. 새언니가 조카까지 맡기고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집에서 기다리니 언니가 왔습니다. 왜요, 언니?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새언니는 소파에 앉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있잖아요. 어제 남자친구 소개시켜줬잖아요. 네. 나 사람 얼굴 기억 되게 잘하는 편이거든요. 한번 보면 잘 안 잊어요. 혹시 제 남친하고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마도요. 어디서요, 언니? 새언니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하더라고요. 그 전에요, 아가씨. 아가씨도 가끔 운전하니까 보복 운전 같은 거 당해본 적 있어요? 보복 운전요? 언니는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니요, 저야 운전을 많이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해요?
직접 당한 적은 없어도 뭐 TV라던가 인터넷에 그런 영상 많잖아요. 무섭죠. 운전하고 가다가 그런 일 당하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것도 달리는 차 안에서 그런 위협 받은 거면 거의 뭐 살인 미수지. 그쵸? 근데 나는 얼마 전에 당했거든요. 진짜요? 새언니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금시초문이었거든요. 정확히는 내가 운전자는 아니었고 우리 사촌동생. 사촌동생이 놀러와서 준이는 엄마한테 맡기고 좀 멀리 바람 쐬러 갔거든요. 네. 근데 돌아오면서 사촌동생은 도로에 분홍색 유도선 알죠? 그것 따라서 제대로 차선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옆에 있는 차가 유도선 무시하고 우리 차선으로 갑자기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부딪힐 뻔했죠. 그래서 사촌동생이 놀라서 빵 하고 경적을 울렸거든요. 그리고 다시 갔는데 그 끼어들려던 차가 우리 뒤를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요? 무섭잖아요. 사촌 동생이나 나나 다 여자기도 하고 그 차도 위협적으로 무섭게 오더라고. 누가 봐도 우리 차 쫓아오는 것처럼. 그러다가 자동차 전용 도로로 올라왔는데 끝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사촌 동생 딴에는 피해보려고 옆 차선으로 옮겨도 봤는데 끝까지 막 부딪힐랑 말랑 거리면서 쫓아오고 경적 울리고. 와, 그런 거 다른 사람 영상으로만 봤는데 직접 당해보니까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랬겠어요, 언니. 둘 다 그런 일이 처음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촌 동생도 무섭다고 막 그러고 뒤에서는 차를 세우라는 건지 막 빵빵거리고 그래서 내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내가 그날 폰이 방전됐었거든요. 사촌 동생 가방은 손도 안 닿이는 뒷좌석에 있고 내가 안전벨트 풀고 가방을 갖고 오려고 하는데 그 차가 갑자기 확 달려오더니 우리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네. 우리도 놀라서 급정거했죠. 그런데 그때 그 남자가 차에서 내리는 거예요. 와, 얼마나 무서운지. 사촌 동생이 가까스로 다시 확 도망갔거든요. 그 남자 진짜 집요하더라고. 미친놈이네요, 완전. 지한테 경적 한번 울렸다고. 그래서 신고해야겠다 싶어서 잠깐 정차를 하고 동생 가방을 다시 꺼내려는데 그 와중에 쫓아와서 우리 뒤에 차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뭐라고 욕을 하면서 자기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는 거예요. 네? 골프채요? 어머 세상에. 저는 듣는 것만으로도 무서워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새언니의 설명을 들으니 그때 상황이 그려지면서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골프채로 막 우리 차로 달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조수석 가까이 왔는데 동생도 급하게 다시 출발했거든요. 근데 그때 옆에서 급하게 오던 트럭이랑 하마터면 부딪힐 뻔했다니까요. 얼마나 무서워서 땀이 줄줄 나는지. 그래서요, 언니. 우리 다시 도망가고 그 남자는 골프채 들고 막 욕하면서 우리를 빤히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서 진짜 한참이나 달려서 그 남자 안 오는 거 확인하고 겨우 정차를 했거든요. 사촌 동생도 무섭다고 손 떨면서 울고 나도 울고 진짜 너무 무섭더라고요. 사촌 동생은 운전 다시 못할 것 같다고 막 그러고 생각할수록 너무 미친놈인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도 아니고 경적 한번 울렸다고 그렇게 위험하게 쫓아오고 거기다가 골프채까지 들고 위협하고. 근데 더 어이없는 게 뭔 줄 알아요? 뭔데요? 경찰에 당연히 신고했거든요. 블랙박스 영상도 접수하고요. 그리고 그 후에 사촌동생이 경찰서로 연락받고 갔나 봐. 근데 경찰 하는 말이 보복운전 처벌의 기준이 강화가 됐대요. 판사들이 판단을 하는데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처벌이 잘 안 된다고 그랬다네. 근데 우리 거 영상이 좀 애매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랐죠. 아니, 그렇게 쫓아오고 골프채까지 들고 위협했는데 애매하다고요? 문제가 동생 블랙박스 설정이 잘못돼 있었던 건지 음성 녹음이 안 됐거든요. 오디오가 없어서 위협을 하는 건지 확실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가해자가 욕을 한다든지 어떤 오디오적인 증거가 있어야 된다면서. 말도 안 돼. 나도 사촌동생 말 듣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사고가 날 만한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도 판사 개인의 기준이지 정확한 기준이 없대요. 우리가 트럭에 치일 뻔하기까지 했다는데 그런 건 쳐주지도 않는다네. 얼마나 기가 막히고 가해자를 위한 법인 건지.
그러면서 우리 건 애매하니까 선택을 하라 그랬대요. 보복운전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거냐고. 근데 판사가 아니라고 하면 그게 아니게 된다고. 아니면 4만 원짜리 급정거 위반 딱지라도 뗄 건지. 참고로 최근에 30건 이상 보복운전 고소장 올렸는데 딱 2건만 통과됐다고 했다더라고요. 저는 같이 들으면서 마치 제 일처럼 화가 났습니다. 직접 당하면 정말 열불 터지겠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문득 새언니가 이 얘기를 저에게 왜 하나 싶었어요. 근데요, 새언니, 진짜 화나는 것도 맞고 저도 열받는데요. 근데 이 얘기를 갑자기 저한테 왜 하시는 거예요? 제 말에 새언니는 저를 빤히 보더라고요. 그 가해자 얼굴 내가 봤거든요. 조수석으로 올 때. 근데 어제 또 봤네요. 아가씨 남친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말만 들어도 욕 나올 정도로 미친 것 같은 그 보복운전 가해자가 제 남친이라뇨. 네? 아가씨 남친 얼굴이 좀 특징적이잖아요. 뭐 잘생겼다면 잘생긴 거고, 인상도 좀 세고, 그리고 머리 스타일도 좀 독특하고요. 그렇죠. 남자친구는 제임스 딘 스타일이라며 머리 스타일을 잘 따라했거든요. 짧은 순간이지만 얼굴 분명히 기억나거든요. 게다가 동생 블랙박스를 나도 여러 번 다시 봤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우리 차로 걸어오는 그 얼굴 여러 번 봤고. 근데 어제 아가씨 남친 얼굴을 보는데 딱 그 남잔 거예요. 언니가 착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긴가민가 했어요. 근데 차 보니까 바로 알겠더만. 그 차 맞아요. 차 번호도 확인했고요. 진짜요? 네. 어제 주차장에서 아가씨 남친 차 번호 내가 외웠거든요. 그리고 사촌 동생한테 영상 보내달라 했어요. 번호 보니까 맞아요. 그래도 의심스러우면 남친 차 트렁크 열어봐요. 거기에 골프채 있을걸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남친 차 트렁크에 골프채 있는 게 맞거든요. 제가 얼이 빠져 있는데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필요하면 영상 줄게요. 사촌 동생한테 받은 거 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언니가 톡으로 바로 영상을 보내주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기분으로 영상을 봤어요. 소리는 안 나지만 뭔가 급박한 기분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언니 말 그대로 차는 두어 번 급정차를 했어요. 후방 블랙박스에 찍힌 그 진한 회색 차. 남친 차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려서 골프채까지 들고 있던 그 남자. 잔뜩 화가 난 채로 얼굴이 시뻘개져 있던 그 남자. 제 남자친구 맞았어요. 화질이 좀 낮긴 해도 분명히 알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 얼굴, 저조차도 정말 낯설 만큼 무서운 얼굴이더군요. 맞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귀면서 못 느꼈어요? 좀 폭력적이라던가. 전혀요. 그랬으면 저도 안 만났죠. 어쨌든 아가씨 잘 생각해요. 내가 뭐 대놓고 헤어져라 마라 하긴 그렇지만 솔직히 이건 아니잖아요. 운전하면서 욱하는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 많아요. 나도 그런 적 많고요. 근데 자기 차에서 홧김에 욕하고 성질내는 거랑 이렇게 본격적으로 남 해하려고 쫓아오고 게다가 골프채까지 들고 남 위협하는 사람? 흔한 사람 아니에요. 알잖아요, 아가씨도. 저는 넋이 나가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오빠는 몰라요. 말 안 했어요. 걱정할까봐. 위협운전 얘기도 굳이 안 했고요. 근데 말한다면 오빠도 아가씨 결혼 말려요. 어머님 아버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나도요. 이렇게 폭력적이고 무서운 사람이랑 아가씨 결혼하는 거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새언니는 잘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만약 헤어진다고 해도요. 몸 조심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 아가씨가 헤어지자고 하면 무슨 짓 벌일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사람까진 아니에요. 아가씨, 이 영상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요? 사람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지금이야 아가씨랑 사귀는 사이니까 잘하는 거죠. 근데 이런 성격이면 머지않아 본색 드러날걸요? 아가씨보다 그래도 몇 살은 더 먹은 제 말 그냥 흘려듣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잘 알죠. 언니가 저 걱정돼서 하는 말인 거. 하지만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분명 눈으로 영상을 봤는데도 진짜 내 남친이 이런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요. 새언니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그 영상을 제 방에서 수십 번이나 돌려봤습니다. 정말 무섭더라고요. 현장에 있었던 언니와 사촌동생은 얼마나 끔찍했을까 싶고요. 저라도 이런 일 당하면 운전대 다시는 못 잡을 것 같을 정도로요. 언니 사촌동생이 때마침 도망갔으니 망정이지 못 도망갔으면 남자친구가 골프채로 어떻게 했을지 생각만 해도 무서웠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는데도 너무 갑작스럽다 보니 혼란스럽더라고요. 남자친구도 화가 났을 수도 있겠죠. 기분이 너무 나쁜 상태였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본인의 감정조차 주체 못해서 도로 위에서 이런 짓을 저지르고 거기다가 쫓아가는 과정에서 여자들만 타고 있는 걸 알았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위협을 가하고 골프채까지 들고 나오고 이런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면 새언니 말대로 언제 터져도 이상할 게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고민 끝에 저는 결국 헤어지는 걸 선택했습니다. 모르면 몰랐지 알고는 절대 이런 남자와 결혼할 순 없었으니까요. 새언니에게도 말하니 잘 생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과 헤어지게 되는 거니 마음은 좀 아프겠지만 차라리 지금 좀 아픈 게 낫지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무슨 일 생긴지 모른다고요. 저도 동감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헤어지자고 할지 몰라서 며칠간의 시간이 더 흘렀어요. 남친 연락도 제대로 안 받거나 피했죠. 남친은 낌새를 눈치챈 건지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만났습니다. 만나기 전에 좀 걱정이 돼서 새언니에게도 말을 해놨어요. 그 영상을 보고 나니 헤어지자고 하는 것조차 무섭더라고요. 새언니는 걱정된다며 자기가 몰래 쫓아가겠다고 사람 많은 카페에서 꼭 만나라고 했어요. 위치도 자기한테 알려주고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친을 만났고 저는 할 얘기 있다고 근처 카페를 좀 가자고 했죠. 남친도 제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는지 굳은 얼굴로 조용히 카페에 가더라고요. 왜 그래? 나한테 뭐 화난 거 있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왜? 혹시 부모님이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셔? 자기가 마음에 안 든 것보다 아무래도 유학도 계획대로 가고 공부를 계속 하셨으면 해. 결혼은 너무 이르다고. 제 말에 남친은 한숨을 쉬더라고요. 왜? 나보고 결정하신다고 했잖아. 내가 억지로 한번 보자고 졸라서 그런 거지. 실은 우리 부모님은 결혼보단 공부를 계속 하라고 하셨어. 내가 마음에 안 드셨단 말이네. 그런 건 아니라니까. 저는 이상하게 남친 눈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 전까진 그렇게 사랑스럽다고 느꼈는데 제 마음이 변해서인지 같이 있는 것도 무섭고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헤어지자는 거야? 자기는 나 말고도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야? 헤어지자고 하면 끝이야? 미안해. 마음 돌릴 생각 전혀 없고? 제 말에 남친은 한참이나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주변을 살짝 둘러봤는데 저 멀리서 새언니가 보이더라고요. 새언니가 보이니까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 진짜 어이없네. 남친이 짜증을 확 내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치를 봤습니다. 그런데 남친이 생긴 것도 못 같은 게 만나줬더니.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뭐? 뭘 뭐야 들었으면서. 진짜. 저는 진짜 저한테 한 소린가 싶어 멍하게 쳐다봤어요. 그런데 남친, 아니 그 남자가 한다는 소리가 뭘 쳐다봐. 생긴 것도 못 같은 찐따 같은 게. 말 다 했어? 아니? 야, 네 주제에 나 같은 남자를 어떻게 만나냐? 분수도 모르고. 내 분수가 뭔데? 생긴 거 완전 찐따고 할 줄 아는 건 책상머리에 앉아서 공부밖에 없지.
너 집에 돈이라도 없었으면 어떤 남자가 너 같은 걸 쳐다보겠냐? 정말 뜨악했습니다. 헤어지자고 하니 바로 본색을 드러내서 완전 양아치처럼 굴더군요. 저는 어버버했죠. 아, 진짜 시간 낭비했네. 남친은 일어나더니 갑자기 계산서를 저한테 던지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랐는데 처먹은 거 네가 계산해라. 그러더니 막 욕을 하면서 나가더라고요. 저는 어안이 벙벙한 채로 계산서만 들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나가고 나서야 새언니가 오더라고요. 괜찮아요, 아가씨? 저는 새언니 얼굴을 보고 펑펑 울었습니다. 너무 모욕적이었고 그 남자의 행동도 너무 무서웠거든요. 새언니는 저를 달래주면서 잘했다고, 그래도 이만하면 무사히 잘 헤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남자가 저에게 한 모욕적인 말들 때문에 한동안 자존감이 거의 박살난 지경이었습니다. 저를 좋아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결혼하자고 한 건지, 그동안 나에게 보여준 건 무슨 행동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야 저에게 그때 그 남자를 소개해준 선배로부터 그 남자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선배도 그 남자랑 친구였지만 결국 돈 문제로 사이가 어그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선배가 저한테 미안하다면서 사실 그 남자가 후배 중에 혹시 집에 돈 좀 있고 순진한 애 없냐고 그랬대요. 그래서 선배는 저를 소개시켜 준 거래요. 알고 보니 그 남자네지 마른 헬스기구 판매업체 몇 개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돈 문제로 도산 직전이었대요. 그 남자는 얼굴 다 뜯어 고친 거고 술 먹고 노는 거 완전 좋아하고 허영심도 있는 남자라면서요. 근데 자기 집도 망할 것 같으니까 돈 좀 나올 것 같은 적당한 여자랑 결혼할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저와 만나는 도중에도 친구들에게 그런 소리 떠벌떠벌거렸고 그 선배도 아무리 친구라지만 완전 쓰레기라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저랑 헤어지고 바로 다른 여자한테 갈아탔는데 저한테처럼 결혼 준비하려다가 문제가 생겼다네요. 근데 그 와중에 그 여자를 때렸는데 그 여자 아버지가 무서운 사람들하고 인맥이 있어서 그 남자 완전 죽지 않을 만큼 쥐어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한테 돈까지 빌렸었는데 그거 당장 갚으라고 해서 결국 선배한테도 돈 빌리다가 친구 사이까지 틀어졌다면서요. 집 좀 사는 여자 꼬드기려다가 제대로 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선배는 저한테 미안하다고 이제 와서 말이지만 결혼 안 돼서 다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결혼까지 하려고 하면 말리려고 했다나 뭐라나요. 그 선배도 똑같은 인간이더라고요. 그런 인간한테 좋다고 저 소개시켜 줄 땐 언제고 자기도 틀어졌다고 뒤에서 저런 소리를 한다는 게 아주 유유상종이라고 둘 다 똑같은 인간이구나 싶었습니다. 당연히 그 선배도 손절했죠. 저는 그 후 대학원을 계속 다녔고 예정대로 내년에 유학을 갈 생각입니다. 번지르르한 인물의 좋은 차, 매너 있는 행동. 지금 생각해보면 자연스러운 거 하나 없이 다 인위적이고 만들어진 거였는데도 그때 저는 콩깍지가 씌어도 제대로 씌었던 것 같아요. 새언니와 사촌동생에게 그 보복운전 일은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끔찍했던 일이지만 그 덕에 저는 그런 이상한 사람과 결혼까지 할 뻔했던 거 겨우 물릴 수가 있었네요. 그 인간은 쥐어 터져도 정신 못 차리고 어디 가서 또 그러고 다니겠죠. 왜 그러고 사는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그런 남자를 좋다고 한 그때의 저를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요.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 순진했고 사람 볼 줄 몰랐던 것 같기도 했어요. 그래도 새언니 덕에 이상한 사람하고 엮일 뻔한 거 도망쳐 나왔으니 언니에게 늘 고마운 마음 가지면서 제 인생이나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